라뽀폴리니에러 부인이 지시한 수정을 인수받게 된 라모는 내가 만든 이번 서곡 대신 나의 그랜드 오페라의 서곡을 쓰고 싶다고 정해왔다. 나는 그의 그러한 정이 사람을 실각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채고 그것을 거절했다. 상연까지에는 5, 6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라모도 새 것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결국 내 것을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이 서곡은 이탈리아조로서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무척 새로운 양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이 좋았다. 그리하여 그 방면의 애호가들도 내 작품에 매우 만족했고 청중들도 라모의 것과 구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왕의 시종장인 발말레트시로부터 들었다. 이 사람은 나의 친척으로 친구도 되는 미사르시의 사위다. 그러나 라모는 라뽀폴리니에르 부인과 공모하여 내가 이 작품에 손을 댔다는 것마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끔 수단을 썼다. 관중에게 나눠주는 책자에는 작자의 이름이 언제나 실리는데 그 안에는 볼테로의 이름밖에 없었다. 라모는 자신의 이름이 내 이름과 나란히 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없애버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곧 리슈르시의 집으로 가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스코틀랜드에 보낼 상륙군을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되어 벌써 단케르크로 떠난 뒤였다. 그가 돌아온 뒤에도 나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켜 이제는 이미 늦었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 뒤로 그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문제의 작품에 주어질 명예도 거기서 들어오게 될 보수도 잃고 말았다. 이리하여 시간, 노력, 고통, 병으로 인한 비용,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부담이 되어 한 푼의 이익, 아니 한 푼의 배상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리슈르시는 어딘가 내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내 재능에 대해서도 어떻게 키워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생각되었다. 다만 나의 불운과 라뽀폴리니에르 부인이 그의 호의의 결과를 모조리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 부인에게 미움을 받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애써 마음에 들려 했고 제법 얌전히 비위도 맞추었다. 고프구루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하고 그는 내게 말했다. 그녀의 라모에 대한 친분 때문일세. 부인은 그의 공공연한 찬미자이니까 경쟁자는 일체 용납지 않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원죄와 같은 것이지. 그래서 그녀의 옆으로 가면 자네까지 화를 입게 되고 그녀도 그 점만은 영구히 자네를 용서할 수 없는 거네. 즉 자네가 저네버 사람이라는 점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이런 설명을 들려주었다. 저네버 사람인 유베르 신부라는 라뽀폴리니에르 씨의 친구가 그녀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어 씨와 그녀의 결혼을 극력 방해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 후 신부에 대해서 끈질긴 원한을 품었었는데 그것이 모든 저네버 사람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라뽀폴리니에르 씨는
하고 그는 덧붙였다. 자네에게 친밀감을 품고 있고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지지를 기대해서는 안 되네. 그는 아내에게 반해서 그의 아내가 자네를 싫어하고 있단 말이야. 그녀는 심술구준되다가 수단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자네는 아무것도 못할 걸세. 나도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고프구루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내게 아주 대단한 일을 맡아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에 충실했던 나의 아버지가 60살가량으로 돌아가신 직후였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것을 그리 슬퍼하지 않았다. 내가 돈에 궁하지 않은 처지였다면 이런 기분은 아니었으리라. 우리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서 나오는 얼마가량의 이자를 아버지가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나는 한 푼도 요구할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그 점에 대해 이미 염려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친형이 죽었다는 법적 증거가 없다는 데에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고프구루가 그것을 맡아 해결해 주기로 하여 로로모 변호사의 주선으로 문제는 겨우 해결되었다. 그런 하찮은 돈이라도 매우 필요한 형편이었으므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른 채 그 결정의 통지를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자 그 통지인 듯한 편지를 발견했다. 초조해서 편지를 뜯어보면서도 몸이 떨렸다. 나는 이런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게 느껴졌다. 뭐야 이 꼴이 하고 조롱하던 나는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장작 그가 이해나 호기심에 좌우된단 말인가. 즉시 편지를 벽난로 위에 놓아두었다. 옷을 벗고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 다른 때보다도 잠을 푹 자고 이튿날 아침엔 이미 편지 거는 생각지도 않고 꽤 늦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는데 편지가 눈에 띄었다. 천천히 뜯어보았다. 안에서 수표가 나왔다. 나는 한꺼번에 온갖 기쁨을 느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것은 자신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쾌감이었다고 나는 맹세코 말할 수 있다. 내 생애에 이와 비슷한 사실은 20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쫓기고 있는 중이라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이 돈의 얼마 안 되는 일부를 가엾은 엄마 파랑 부인에게 보냈는데 전액을 그녀의 발부리에 던져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게 생각됐다.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는 어느 것이나 곤궁의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예의, 약의 처방이라든가 비법이라든가를 잔뜩 적어 보내고는 그것으로 내게도 그녀에게도 재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녀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궁핍은 그녀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정신을 위축시켜 가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보낸 얼마 안 되는 돈도
그녀 주위에 있는 사기꾼들의 밥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놈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 다음에 말하겠지만 더군다나 놈들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헛수고만 한 뒤로는 더욱 그러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돈도 흘러갔다. 우리들은 두 사람, 아니 네 사람, 아니 자세히 따지면 7, 8사람의 가족이었다. 왜냐하면 때레즈는 보기 드물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지는 못했고 내 도움으로 다소 지내기가 좋아졌다고 보자 재빨리 그녀의 온 가족을 불러들여 내 덕을 보려 했다. 자매도 아들들도 딸들도 손자 딸까지 모두 들이닥쳤다. 예외는 큰딸뿐으로 그녀는 앙제의 마차 감독관에게 시집가 있었다. 내가 때레즈에게 주는 것은 모조리 그 어머니의 손으로 이들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었다. 나는 탐욕스런 인간과는 상대를 하지 않았고 또 지나친 감정의 포로가 되는 일도 없었으므로 내 자신 쓸데없는 짓은 일체 하지 않았다. 때레즈의 생활을 적당히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만족했고 사치를 하는 편도 아니어서 당장 곤란을 당하는 일만은 면하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일해서 버는 것은 몽땅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쓰는 것에 찬성해 왔다. 내가 그들을 도와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 붙어 다니는 숙명이라고나 할까. 얘의 엄마가 대먹자는 것들의 밥이 되어 있는 판에 이번의 때레즈도 역시 친정 식구들의 밥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결국 내가 위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르바세르 부인의 막내딸 하나만은 이상하게도 지참금도 못 받고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빠들과 언니들 심지어는 그 조카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시달려 온 것이다. 가엾게도 이제는 그들이 때려도 아무 말 못하고 물건을 뺏겨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서 지금도 약탈당하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